시장을 꼭 이겨야 되나요?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꼭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가 시장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져 버리면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 얘기가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사실 뭐 17년도에 한번 종합 선물 세트에서 파리 대책 네. 이거 한번 나오고 네. 이때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거 다 모았다 뭐 거의 네.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터지고 나서 진짜 시장에 공포가 확 생겼고 한 달 갔죠. 이거 그때 내년 4월까지 팔아라. 그때 그랬었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판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거 또 뭐 한번 온다. 파신 분들만 바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막 상승세가 막 가기 시작하니까 네네. 그 뒤로 막 정책들이 막 나오긴 했는데 계속 나왔죠. 네. 어쨌든 지금 뭐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으로 돈이 막 몰리고 뭐 양극화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 생기고. 네, 풍선 효과들도 있죠. 있고 네. 그러면은 당장 공급을 뭐 바로 해주면 좋겠지만 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지금 정책 부분에서 뭔가 좀 가장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이게 정책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네. 약간 하드웨어적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정해진 틀에 의해서 네. 어떤 규제, 우리 하드웨어 알잖아요. 딱딱. 근데 저는 지금 필요한 정책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하드웨어 정책은 뭐냐면 주택이 부족하대. 네. 갑자기. 네. 처음에는 안 부족하다고 계속 네. 얘기했어요. 국토부 보도자료 보면 맞아요. 안 부족해 하다가 2020년인가 2019년인가 갑자기 부족하대. 그렇게 안 부족하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부족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입주 물량도 충분해라고 하다가 이제 부족해로 바뀌었는데 아마 이유는 있죠. 실제로 안 부족했는데 네. 집값이 안 잡혀. 3년 4년 동안 규제를 쏟아부었는데 안 잡히다 보니까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정책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한 놈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이제 첫 번째 네. 이제 그 타깃이었고 네. 두 번째 타깃은 이제 공급이 부족해. 네.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공급은 빨리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잘못이 아니야. 공급 부족한 거는 우리가 당장 노력할 수가 없잖아. 지금 네. 노력할 테니까 나중에 공급 나올 테니까 지금 집값 안 잡히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는 약간 면피용이라는 속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빨리 안 되는데 국민들도 알지. 국민들이 원하는 건 5년 후에 집값 잡아달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네. 지금 좀 잡아줘. 나 지금 집 사야 되는데 못 사겠어. 안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공급 방법이 뭐냐면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건 이제 절대적인 공급이라고 하고요. 이제 상대적인 공급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그 임대사업자 제도도 그렇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래 임대사업자 하면 시장에 전세 매물이라도 많이 나오니까 세금도 거두고 좋다라고 하다가 다주택자들이 이제 회피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규제를 들어가게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도 그렇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지금 정부에서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게 정책적으로 실수라면 실수가 종부세 좋아요.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어.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네.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고요. 취득세나 양도세, 거래세를 올릴 수도 있고 거래세 중에서도 취득세가 높은 나라가 있고요. 양도세가 높은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높은 나라였어요. 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왜? 전세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세제도가 레버리지잖아요. 막 활성화했어. 전세제도가 왜 생겼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던 70년대, 80년대 국민들도 돈이 없고요. 기업들도 돈이 없다 보니까 뭐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나라도 돈이 없고 아무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전세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레버리지. 갭 투자해. 그리고 전세 놓으면 되잖아. 그럼 건설회사들은 국민들은 레버리지 가지고 주택을 많이 살 수 있고 다주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건설회사들은 많이 지을 수 있어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전세제도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왜 전세 끼고 투자하지? 뭐 상승할 거라는 상승 안 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세금 내고요. 그렇죠. 취득세 내고 좋을 게 재산세 하나도 내고 없어요. 팔 때 양도세 내고 네. 미친놈도 아니고 집값 안 오르면 네.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해 전세제도의 기본 전제 조건은 시세 상승이에요. 네. 안 오르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과거 정부에도 어느 정도 집값 상승에 대해서 용납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올라. 왜? 경제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니까 올라. 근데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6에서 45%, 최근에 45%였고 옛날에는 뭐 38%, 35%였는데 그 정도 한 30%, 40% 우리가 불로소득 좀 환수할게. 너무 많이 가지고 나눠 가면 먹자. 나눠 먹자. 네.
너 혼자 배 터지면 너 어떡하냐? 내가 좀 걷어서 보도블록도 좀 깔고 네. 못 사는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 라고 됐는데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다주택자들 혜택이 너무 많네. 네. 너희들 집 사지 마. 네. 양도세 우리가 다 가지고 갈 테니까 뭐 70% 80% 중과세 할 테니까 사지 마. 거기서 멈췄으면 또 괜찮아. 종합부동산세 철학이지 또 우리의 시즌 1 시절에 그렇죠. 철학을 또 반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들겨 네. 패가지고 팔게 만들 거야. 네.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상충하게 되죠. 팔아라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팔어. 네. 실제로 3주택,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75%잖아요. 최고세율. 네. 말이 75%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거든요. 네. 10억 원이 남으면 8억 2천만 원 세금 내고 이제 내가 1억 8천 가지고 가는 거예요. 1억 8천에 종부세를 한 1억 5천 내겠죠. 그러면 제가 다 물어봐. 야, 우리 기자분들한테도 제가 아는 기자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물어봐. 야, 너 같으면 10억 남았는데 8억 2천 내고 너 1억 가지고 갈래? 라고 하면 안 가지고 가죠. 네. 맞아요. 못 가지고 가지. 네, 네, 네. 그러면 안 팔아. 안 팔게 되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죠. 종부세 내고 버틴다. 네. 두 번째는 증여한다. 증여하게 되면 최고세율 50%잖아요. 네. 물론 다 구간별로 있겠지만 증여가 유리한 거야. 네. 그래서 증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들이 또 증여를 하네? 증여 취득세도 올려. 막 이렇게 12%. 징벌적 과세가 네. 들어가는데 매물 동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게? 불로소득 환수죠. 그러면 정책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념 실현, 경제적인 목표가 있고요. 아니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요. 경제적인 목표가 있는데 경제적인 목표가 부동산 정책에서 경제적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부족하면 집값이 뭐 공급도 해줘야 되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뭐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경제적인 논리라면 정치적인 논리는 뭐냐면 경제를 떠나서 경제는 돈이잖아요. 돈의 논리를 떠나서 저소득층한테는 공공임대 아파트도 지어줘야 되고요. 지원금도 좀 줘야 되고요.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잖아요. 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남았다고 뺏어가는 게 어딨어. 그렇죠. 하지만 정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수를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공공임대 아파트도 짓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뭐 기초소득 뭐 이런 것도 좀 네. 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만 완화시켜줘도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지금도 그렇죠.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매물이 나오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상당히 안정이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왜 안 하냐. 네.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치적인 정책 이념 실현에 막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양도세를 완화해 주게 되면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한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내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특위가 있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감히 양도세 완화, 중과세 완화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래.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뉴스에서는 처음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5월 달이었나요? 네. 김진표 위원장이 뭐 맞아요. 종부세, 얘기 좀 나왔죠. 종부세 좀 실수요자들 완화해주고 양도세 완화해준다라고 했는데 실제 회의 때는 양도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 종부세만 계속 종부세 얘기만 나왔는데 종부세도 뭐 그냥 그런 별로 효과도 아닌 네. 혜택도 아닌 뭐 그 네. 정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실은 더 올랐잖아요. 거기서 매물이 나와줬으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었는데 또 한 번 실망. 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안 나와.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은 5년 후에 나오고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양도세 때문에 막혔어. 매물은 안 나와. 1000세대 아파트에 매물이 한두 개 나와. 그러면 수요도 많이 줄었죠. 거래량은 줄어든 건 맞아. 뭐 취득세? 3주택이면 12% 중과세 때리죠. 사실 대출 규제도 구매 능력 규제도 굉장히 강하죠. 네.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 살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사냐면 1억 이하 빌라나 지방에는 이제 틈새가 있잖아요. 네네. 규제를 피할 수 비규제 지역이 있는. 있으니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1억 이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아닌 실수요자들은 제가 오늘 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사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아, 잡겠지? 2017년 못 잡았으면 2018년 잡겠지? 2019년 잡을까? 2020년 이거 안 되나? 19년에 살짝 한번 떨어졌던 적 있으니까. 아.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이제 사야 돼. 네.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네.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작년에 산 사람들은 작년에도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고민하다가 샀는데 네. 올해 또 더 많이 올랐네? 네. 외곽 지역들은 2배, 3배 올랐죠. 네. 안 되겠다.
하는 분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최근에 통계를 보면 2030 세대들이 이제 가장 많이 거래량이 많이 샀다라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샀겠어요. 첫 번째 자기가 능력되는 분들이 있죠. 네.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부부가 또는 예비 신혼 부부가 좀 좋은 직장이나 경제력이 되는 분들은 신용대출 네. 땡기고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뭐 10억 원짜리 아파트들을 많이 샀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 찬스 써야죠. 부모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집이 있어. 남편하고 나는 먹고 네. 살아. 1주택, 2주택, 많게는 3주택 정도 있는데 내 자식, 내 새끼 보니까 이거 내 새끼는 벼락거지야. 네. 애는 결혼 못해. 네. 집을 해주지 않으면 결혼 못하는데 내 집을 주려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네. 2주택이 있는 거 주려니까 증여세 50%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좀 지원해줘가지고 애 이름으로 그냥 작은 거 뭐 10억 언저리 10억 이하 아파트 하나 사줘야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었는데 없잖아요. 매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1000세대 중에 한 개 나온 걸 그런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사실은 저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이건 정상 거래가 아니야. 정상 거래는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렇죠. 내려가줘야 되는데 1000세대 아파트에 한 개 거래되니까 2억 오르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시장의 기능이 작동을 작동이 안 안 하는 거죠. 전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부르는 값과 사겠다는 사람의 어떤 그 니즈, 아주 소수의 니즈가 맞으면 그냥 거래가 그렇죠. 돼버리는 거라서 이게 시장의 평가를 받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게 또 아파트 시장, 아파트 가격 구조의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할 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원가법이라고 해서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에 건물 가치를 더해서 원가법이라고 이제 더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죠. 땅 얼마, 네. 건물 가격 가격 얼마, 얼마. 10억, 20억, 30억 과학적이야. 자,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 환원법으로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면 월세 얼마 받으니까 가치가 이 정도 돼. 타당해. 아파트는 비교 사례 거래법이야. 네. 옆집이 10억이면 우리 집도 10억이야.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냐면 우리 집이 10억 원이었어요. 네. 어느 날 밥을 먹어. 부인하고 이제 남편이 밥을 먹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야. 여보, 옆집이 12억에 거래가 됐대. 네. 그럼 우리 집은 어제까지 10억인데 오늘이 12억이 된 거야. 맞아요. 일주일 후에 밥을 먹는데 여보, 옆집이 15억에 거래가 됐대. 네. 그럼 우리 집은 이유가 없이 15억이 된 거야. 맞아요.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럼 네. 떨어질 때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느냐? 빨리 안 떨어지는 이유가 여보 옆집이 이제 우리는 15억이 된 거예요. 네. 여보 옆집이 14억에 거래가 됐대. 네. 라고 하면 우리 집은 14억이 아니고 여전히 15억이죠. 왜? 그렇죠. 아우 그 집은 급한 사정이 있겠지. 왜 이렇게 싸게 팔았대? 아유 왜 그랬대? 네. 아유 급한 사정이 있나 봐. 아유 아픈가? 해외 가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13억 떨어져. 아유 급한 사정이 있겠지. 행복해보. 이게 시간이 몇 년, 2, 3개월, 6개월, 1년 네. 지나고 다른 집들도 그렇게 팔고 충분히 확인된 다음에야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떨어질 때는 좀 하방 경직성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 자체도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불안감 이게 맞물리면서 이게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굉장히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의 정책, 특히 다주택자 정책은 지금은 2021년인데 너네들만 2017년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번 돈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뭐 세금도 다 가져갈 테니까 너네는 안 번 걸로 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버티고 그러면 정책의 신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믿고 기다리면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집값은 안정이 되겠다. 아니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믿고 기다리면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네.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 나 진짜 알아서 내가 팔게. 라고 돼야 되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청와대 관계자가 결국 집을 선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네. 수는 없지만 모 분께서 네. 결국에는 직보다는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총선 때죠. 네. 다주택자들이 제법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언제까지 팔겠다라고 했는데 팔았나? 그 후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보고만 왜 뭐라고 하냐. 너희들 속마음은 너희들도 돈 벌고 싶잖아. 그냥 너희들 정책이지. 아유 너 그냥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국토부 입장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뭐 세금 거두는 게 목적이니까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정책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로소득 환수 필요하죠. 네. 불로소득 환수 필요하고 뭐 양도세 필요하고 종부세 필요한데 불로소득 환수를 꼭 정부가 네. 징벌적 세금을 이용해서 꼭 국고로 환수를 해야만
불로소득 환수가 될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혹시라도 네.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다주택자들한테 만약에 양도세 완화를 해주게 되면 솔직히 명분이 없잖아요. 네. 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럴 수 있죠. 모양새가 안 나잖아. 네네.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그렇죠?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아. 네. 집을 팔면 우리 뭐 기준이 있는데 KB 시세도 좋고요. KB 네. 시세 있잖아요. KB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팔면 저렴하게 파는 만큼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20억짜리 아파트를 16억 원에 팔아. 그렇죠? 그럼 4억 원을 저렴하게 팔았잖아요. 4억 원에 저렴하게 팔면 너 양도세 세액공제 2배 해줄게. 8억까지는 해줄게. 그러면 내가 양도세를 10억 내게 생겼어. 네. 그럼 4억만 저렴하게 해주면 나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무주택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네. 거래량 줄어들죠. 그렇죠. 거래량은 늘어나면서 네.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20억짜리가 16억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거잖아요. 다주택자들한테 돈을 정부가 뺏어가겠다. 네. 그리고 팔어 못 그쵸. 버티면.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사실 핵심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너네끼리 직거래로 좀 싸게 해라. 그렇죠. 그게 사실 그 국민한테 불로소득을 좋은 거잖아요. 정부가 다 가져가지 말고 서로 좀 나눠줘라는 그렇죠. 거지. 그걸 매도인한테도 세금만- 좀 주고 그렇죠. 매수인한테도 혜택을 주면 네. 정부도 조금 가져가고. 네. 그럼 삼자가 윈윈 할 수 있는데 왜 니네들이 다 가져가니? 네. 그러니까 뭐 하다 못해 아주 단순하게 뭐 무주택자 그리고 뭐 생애 최초 그쵸. 구매자한테는 그분들한테만 판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 중가를 빼주겠다. 뭐 그렇죠. 이런 거라도 할 그러면 수도 있죠. 혜택이 무지하게 나오죠. 매물이 무지하게 나오지. 네. 그러면 좀 나오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준다면 최근에 전세도 문제잖아요. 네. 전세도 굉장히 문제잖아. 그래서 뭐 임대차 입법 나오고 네.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하고 네. 이게 안 잡혀. 편집.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네, 네. 전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매매보다 더 힘들어요. 네.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고요. 전세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어. 우리가 전세 난을 좀 규정하자면 이제 전세로 조금 돌아서서 전세 난을 규정하자면 전세 난이라고 하면 정부는 자꾸 상승폭이 둔화되면 전세가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전세 난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오르긴 올라. 네. 어차피 오르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도 전세 난이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분쟁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난이고요. 굉장히 피곤한 게 전세 난인데 이것도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네. 방법이 있냐면 5%뭐 인상 제한 뭐 그렇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하면 저끼리 막 다툼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임대인, 임차인끼리 멱살 잡고 한마디로 사고라는 거잖아. 싸우라는 청구가 뭐예요? 뭐 청구는 받아줘야 되잖아. 네, 그렇죠. 받는 놈은 받기 싫거든. 네. 그럼 이게 다툼이 생긴단 말이야. 네, 네. 이것도 정부가 쉽게 개입하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네. 자 계약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올려. 네.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 안 올리는 걸 입증해서 갱신 계약, 안 올리는 계약서를 제출하든지 하면 종합부동산세 안 올리는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 하나도 안 올리거든. 왜 올려? 종부세 안 올리는 게 유리하지. 내가 네. 왜 전세금 그거 쓸 데도 없는 거 저금리 시대에 전세금 받아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양보를 하면 불로소득 환수를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조금만 베풀어 준다면 저는 전세 문제도 쉽게 해결하고요. 매매 시장도 쉽게 해결하는데 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방법은 없는 건 아닐 텐데 있죠.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그동안 좀 잘못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정치 철학에 또 약간 좀 반하는 철학에 것 안 같기도 맞는 하니까. 것도 큰 것 같고요. 정책 이념에도 네. 안 맞고요. 네.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 정부가 이제 나는 졌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실패를 했다는 걸 자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 변칙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 중에 가장 뭐 최근에 나온 거는 공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 푸는 거는 또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3기 신도시 뭐 당장 안 되니까 네네.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야, 빨리 지을 수 있는 거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네. 오피스텔 같은 거 맞아요. 1, 2년이면 짓는다. 이쪽을 좀 규제를 풀어볼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왔을까? 네. 제가 그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요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어떤 네. 현상이 발생하면 지침이 내려오겠죠. 야 이렇게 좀 해봐. 회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해.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면 이제 국토부 실무자들은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죠. 야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지금 안 나오잖아. 2025년 이후에 나온다는데
2021년에서 2025년 사이는 뭐로 할 거야? 네. 대책 만들어. 대책 뭐 할까? 제가 실무자라면 머리 끌다가 그러니까 빨리 타선 기간이 짧은 그렇죠. 빌라, 오피스텔 하면 되잖아요. 네. 야, 우리 그거 만들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건 사실은 아파트잖아요. 네. 요즘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선진국에 거의 네. 들어갔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네. 좋은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양이 부족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질이 부족 시대. 좋은 지역에, 좋은 학군에, 좋은 네. 교통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지. 네. 아무 곳이나 살고 싶지 않아. 맞아요. 20대들, 30대들 영끌해서 집을 사는데 그분들이 진짜 잠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나요? 잠은 부모님 집에 가서 자도 네. 되고요. 원룸에 뭐 월세 들어가서 맞아요. 자도 되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오피스텔 들어가서 자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사다리 못 올라탈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계층 사다리라도 버팀목을 해서 발판을 만들어서 좀 올라가면 이 다음에 단계로 가야겠다. 나만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주면 네. 저는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젊은 친구들 2030 또는 40까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희들이 집을 못 사서 안달이야? 빌라, 네. 오피스텔 빨리 많이 지어줄 테니까 그거라도 해. 아파트 너희들 안 되잖아. 그거라도 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네. 우리도 아파트 갖고 싶다고 상기 신도시에 서울에 아파트 갖고 싶단 말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짓잖아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MB 때 하니까 서울에 단독주택 같은 거 사서 부셔버리고 맞아요. 지으면 6개월, 1년 만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돈 버냐면요. 건축업자들이 이게 기회잖아요. 규제를 혜택 그렇죠. 풀어주게 되면 엄청난 물량들을 짓게 되는데 저도 여기 대책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방송할 게 아니라 빨리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러 시행하러 가야 가야 되나? 시행하러 가야 되나? 이게 지금 이 주차 수도 엄청 완화시켜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땐가 내가? 이게 원래라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입지들도 사업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버는데 이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2, 3년 지나잖아요. 네. 또 공급 과잉이 생깁니다. 그러겠죠. 빌라 오피스텔. 네. 이게 실수요가 이게 아파트 대체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진짜 대체제면 괜찮은데 이건 일시적인 대체제고요. 지금은 불안하니까 아파트도 못 사니까 빌라라도 사자. 네. 오피스텔이라도 사자라고 하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가수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요. 진짜 주택이 부족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안해서 사야 돼. 안 사도 되는 분들까지 사실은 네. 10년 후에 사도 되잖아요. 네. 20대 분들이 언제부터 20대가 집을 샀어. 원래 못 샀죠. 좀 노력해가지고 돈 모아서 내가 필요할 때 결혼할 때 애 놓고 사도 되잖아요. 원래 그랬던 거지. 주택구매 연령이 40에서 59세, 그렇죠. 69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대가 주택구매 연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불안감 때문에 포모 현상이죠. 피어 오브 미싱아웃,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진짜 사는 건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너희들 집이 필요해. 집이 없구나. 그냥 이거라도 해. 이렇게 가면 건축업자들만 돈 벌고요. 나중에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2, 3년 후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잖아요. 만약에 안정화되거나 보합이 되거나 혹시라도 침체가 되거나 하면 이 공급 물량은 늘어나죠. 네. 분양받은 거 팔리진 않죠. 얘들은 아파트하고 달라요. 아파트는 한번 짓고 나면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짓고 나면 관리도 잘 되죠. 10년 정도 지나도 새 아파트라고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한 3년 지나면 새 빌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파트 못 사서 불안한 마음에 그 두려움, 이 불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사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발 이런 정책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부가 약간 그 세대 수, 그러니까 주택 수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수를 또 줄여버려요. 이게 개수를 왜 늘리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기업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네. 정치인들, 기업도 마찬가지죠. 야 목표 달성. 야 너 뭐 몇 개 해. 그러면 그거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뭐 삶의 질 향상 뭐 이게 아니고 30만 호 건설이라면 30만 호를 해야 돼. 네. 그게 아니 뭐 내 친구, 내 후배, 내 자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만 호 어떻게 30만 호 제한된 돈에 30만 호 하려면은 면적을 줄여야 되고 면적을 줄여요. 위치 좀 안 좋은데 저렴한 한정된 자원에 돈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많으면 좋은 네. 신도시 한 100만 개 짓겠지만 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 목적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LH도 그렇잖아요. 네. 매입 임대 몇 개 해라고 하니까 막 위치 좋지도 않은 곳에 건축업자들은 막 짓잖아요. LH가 물 들어왔네? 네. 대충 지어서 그냥 막 넘기는 거죠. 그럼 중간에 눈먼 돈 또 들어왔다.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럼 또 이게 중간에 해주면 그래서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실제로 시장 수요자들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지역에 막 지어서 LH한테 막 넘기는 거죠. 그럼 LH는 목표 달성했어. 그런 걸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은 좀 하지 마라. 네. 30만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좋은 집 5만 채라도 제대로 좀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거죠. 제발 행정 편의적인 발상.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당 야당 똑같아요. 네. 6만 나오면 다 30만 원인데 30만 원 그렇게 만만해요. 네. 3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발 그런 거 좀 네.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결국에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한 20평대 초반에서 그렇죠. 그래도 한 30평대의 아파트 최소한 같은 59. 걸, 네. 전용 59 최소 정도 아파트를 59는 원하는데 나와야 작은 거 되는데. 위치도 안 좋은데 막 지어대면 지금 뭐 17제곱 뭐 이런 거 막 9제곱 이런 것들 가지고 한 채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목표 달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용산 민족공원 최근에 나오는 게 서울 의료원 부지에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서울 의료원 네. 부지에 뭐 또 주택 짓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하는 게 저도 반대하는데. 왜냐면 그 좋은 땅에 그 비싼 땅에 뭐 3,000세대 뭐 1,000세대인지 3,000세대인지 지어요. 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좋겠지. 토지 네. 임대부라도 거기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겠죠. 굉장히 네. 좋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네. 공공재라는 거는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배제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공공재야? 우리 세금을 투입하는데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세대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위공직자들 자녀들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내자면 차라리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비싼 땅이잖아요. 네. 뭐 한전 부지도 10조에 네. 팔리고 했잖아요. 차라리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3기 신도시에 네. 한 뭐 5만 채? 음. 10만 채? 뭐 청년주택? 좋게 좀 지어가지고 네. 59제곱미터로 좋게 지어서 반값 아파트 해주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공공으로 개발한다는 어떤 뭐 명분 하에 어찌 보면 소수의 국민한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국에서 거의 제일 좋은 입지에다가 제일 좋은 입지 정말 소형 원룸형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이게 정치 논리죠. 왜냐면 나 했다 이거지. 네. 나 서울에 거기에 내가 3,000세대를 했다. 3,000세대 내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주택 했다는 걸 정책의 자랑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정치인들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경기지사도 그렇고요. 제발 부동산 정책 가지고 그런 자랑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